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좀 학술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얘기 들고 왔습니다. 네. 혹시 현구 에디터 R&D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렇죠. 저희 뭐 연구 개발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네,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대학과 관련해서 이 R&D가 굉장한 이슈인데 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요. 네. OECD는 R&D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 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냥 R&D라고 하면은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몰랐는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걸 다시 깨우치게 사회의 되네요. 부를 위한 겁니다. 네. 네.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개발 활동을 통틀어서 R&D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또 요즘 뉴스에는 이 R&D 관련 예산에 대해 얘기가 많습니다. 네. 삭감한다고 하는 거죠, 결국. 네, 맞습니다. 이 내년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 이 R&D 예산이 올해보다 20% 넘게 삭감이 됐어요. 이야. 네, 2024년 교육부 R&D 예산이 있는데 내년 이공계 R&D 사업 지원 예산이 네. 3,951억 원이거든요. 어. 그런데 올해가 얼마였냐면 5,384억 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약 1,433억 원 줄어든 셈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 같은 거 개발하는데 비용 줄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굉장히 비용 절감을 많이 한다는 소린데 왜 그렇게나 줄어든 건지 모르겠네요.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든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네, 이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 예산이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학문 균형 발전 지원, 네. 두 번째로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세 번째로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예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언급했던 학문 균형 발전 지원 예산이 네. 뭘 하는 거냐면 비전임자의 연구나 이제 민간 부문에서는 돈 되는 거에 이제 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이 민간 부문에서 잘 투자하지 않은 보호 연구 그리고 음. 지방 대학 연구 등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1,642억 원 줄었거든요. 와. 그래서 55.8% 삭감이 된 겁니다. 와.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죠. 아니 이게 그 네. 디테일을 꼭 봤어야 되는 그런 문제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려 74% 줄어든 분야가 있어요. 74%요. 네, 개인 기초 연구 사업 예산이거든요. 네. 이게 올해 93억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3억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93억 2천이었는데 23억 9천이 된 거거든요. 숫자를 재배치했네요. 네, 숫자를 네. 재배치한 거죠. 그래서 74.3% 그러니까 69억 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을 다 봤을 때 교육부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줄인다는 거는 그냥 우리는 앞으로 연구 개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슈였네요. 네,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 뭐 정치권, 학문, 이제 학계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 네. 외국에서도 이제 외국에서도요? 외국에서도 한국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코엑스에서 노벨 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 행사가 24일 날 열렸는데 네. 거기에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가 네. 한국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뭘 연구했냐면 그래핀이라는 걸 발견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이 그래핀 이거 요새 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뭔가인 거죠. 그렇죠. 이 그래핀이 왜 요즘 많이 나오면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물질이라고 해요. 요새 꿈의 신소재가 근데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핀은 제대로 된 거이길 바라봅니다. 노벨 예. 물리학상도 받았으니까. 네, 어떤 거냐면 이게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2차원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하거든요. 오. 이게 우리 연필에 흑연 있잖아요. 네. 흑연의 구성 물질 중 하나예요. 아. 근데 그래핀이 1947년부터 이론상으로는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네. 이게 흑연이라는 게 엄청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핀만 분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론으로만 존재했는데 2004년에 물리학자 아느레 가임과 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가 이걸 그래핀을 추출을 합니다. 네, 어떻게 어떻게 추출을 대체 했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연필심을 스카치 테이프에 붙여봤어요. 아. 그러고 떼니까 스카치 테이프에 그 흑연 그게 남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유리 테이프로 떼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래핀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R&D 연구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런 방식을 시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요. 네. 와, 세상에. 네, 굉장히 엉뚱한 시도잖아요. 그렇죠. 너무 엉뚱한데요. 저도 네. 살면서 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테이프에 연필 살짝 붙였다 떼는 거. 그러니까 노벨상이 이제 해리 메리터한테 갈 수도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였는데. 내가 거기서 그래핀을 발견했다면, 그런 저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진짜 엉뚱하고 또 새로운 시도인데 이 노보셀로프 교수가 테이프에 연필심을 붙여가면서 그래핀 한 층을 분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네. 엉뚱해 보여도 시도해보고 또 계속 해보는 창의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뭐 우리 뇌는 특정 경로로 생각의 경로를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꺼내려면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른 힘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그래핀을 수출했던 이 엉뚱한 시도가 지금 차세대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반도체가 엄청 작고 집적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쓰는 무기 소재 기반의 소자 기술이 발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내 핸드폰처럼. 그 아이폰 15에 그 TSMC 반도체 들어가는 거 발열 때문에 문제 많잖아요. 발열 지금.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 이동도가 높아가지고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고 열 전도에도 좀 안정적이어서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소재로서 좀 촉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R&D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정말 R&D랑 정말 꼭 맞아 다 있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요. 네, 이 R&D 예산이 축소되는 게 이런 좀 엉뚱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연구를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그 셀로판에다가 연필 이거 흑연 떼고 있으면은 너 R&D 예산 삭감 이러겠죠. 그렇죠.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빨리 반도체 해야지라고 그쵸.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축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발에 직면을 하고 나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긴 네.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 흑연에 이거 붙이고 있는 게 반도체랑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과학적 발견이라는 게 무슨 사업 기간 동안 딱 맞춰서 뚝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노보셀로프가 이 코엑스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과학적 발견의 주기와 선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사실 R&D 예산이 줄어드는 게 좋은 결과를 부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네. 물론 이런 좀 비효율이랑 R&D 예산을 악용한 사례도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을 R&D에 잘 활용하고 있던 경우가 아무래도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아마 맞을 거고. 이걸 잘 관리하고 감시할 주체가 그럼 어디인 거예요? 정부 아닌가요? 그쵸, 정부죠. 그래서 지금 과학계나 이공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료들이 잘 해서 이런 뭐 중간에서 이렇게 돈 빼먹고 뭐 가짜 연구하고 이런 거를 잘 제도를 만들고 감시를 잘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야지. 이 관료들이 해야 할 책임을 연구 현장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일단 이 연구를 기획하는 이제 업체가 있잖아요. 네네네. 네, 기업체가. 이 연구를 기획하는 기업체가 한국연구산업협회에 신고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신고된 기획업체가 668곳밖에 안 됩니다. 네. 되게 적네요, 생각보다. 네. 근데 이제 미신고 업체를 포함을 하면 10,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이 돼요. 그런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신고를 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연구 역량을 갖춘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 기업들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박사급 인력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네, 근데 박사급 인력이 없는 곳이 무려 60%를 넘어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15.6%는 석사급도 없대요. 그러니까 척척 학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저희들도 네. 뭐 하나 연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업체에서 이렇게 연구비를 나눠 먹기 하는 등의 이런 비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뭐 신고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영업을 중단하게 할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렇다 할 규제책도 마련해두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R&D 예산 삭감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장이 되게 작고 뭔가 사람도 몇 명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대충 하는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것들 되게 막 알 수 없는 그런 사무실에서 막 만들어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더 뭐가 이제 괜찮은 거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이런 거를 정부가 잘 가려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예산을 그냥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섬세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이런 문제들 사실 제가 방금 언급한 거 말고도 풀어가야 할 게 정말 복잡해요. 네. 그리고 과학 연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뭐 그쵸. 인문학 연구도 있고 사회학 연구도 있을 텐데 이 제가 아는 철학자들은 다 평생을 한 연구에 골몰했던 것 같은데, 그쵸. 예, 그게 다 옛날 얘기인가 싶기도 해요. 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일단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해결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이 북저널리즘 시리즈의 한국에서 박사학위입니다. 아, 네. 이게 사실 제목이 너무 도발적이에요. 한국에서 네. 박사학위. 너무 지금 핫하죠. 여기저기 소개도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람 에디터는 대학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대학원이요. 대학원은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는 사람들이 가서 집에 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음이 제가 아프죠. 학부 때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되면은 네. 대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뭐 알바를 하러 가든 네. 뭐 술을 마시러 가든 집에 가든 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랑 이렇게 학교 이제 산등성을 내려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연대였어요. 자연대 이제 건물들 사이에 공간이 좀 있는데 네. 거기서 누군가가 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팩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다가 네. 이제 옆에 있던 선배한테 저분들은 이 시간에 굳이 여기서 팩차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선배가 쟤네들은 대학원생이라 그래. 집에 못 가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생이라 그래 라는 네. 말이. 네, 저는 그게 제 안에 남아있는 대학원의 이미지입니다. 네. 형구 에디터는 어때요? 저는 사실 그래요. 저는 대학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공부하고 싶은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네. 근데 주변에 지금 막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박사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찌들어 보여요. 네. 사람이 참 그런 식의 표정이 이제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꼭 그 대학원생들한테만 보이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이.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기는 굉장히 이제 가면은 불행해지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제가 한국에서 박사학위의 저자가 8명인데 네. 이제 같이 맥주집에 가가지고 대학원은 정말 어떠냐, 이제 논문 쓰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논문을 통과를 하려면 장기를 하나 팔아야 된다. 저는 허리를 팔았고요. 저는 위를 팔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심지어 뭐 소년이 잘못하면 소년원에 가고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에 간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네. 지금 한국에서 대학원이 거의 체벌의 수준에 가닿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말한 국가의 뭐 12대 전략 사업 이런 게 아니라 뭐 철학, 사회학 이런 인문학 분야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계에도 이 돈 문제, 사람 문제, 구조 문제까지 이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한국에서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신진 연구자 8명이 모여서 한국에서 박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대담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본 책입니다. 사실 이제 뭐 대학원 안에 문제들이야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쵸. 되게 다양하고 많을 텐데 오늘 일단 R&D 예산 삭감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연구비가 실제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나요? 네, 사실 이 연구비와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큰 문제로 짚어지는 건 이거예요. 정부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이 연구비 지원 기조가 너무 바뀐다. 5년마다 강산이 변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래서 네. 내 연구가 5년짜리가 아니라 이제 15년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 10년을 연구해야 되는 건데 이 기조에 따라서 계속 내 연구에 5년짜리 이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대담자 중 한 명인 강수영 저자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옛날에 왜 융복합이라는 단어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 그쵸. 예. 네, 네. 이 저자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한 2008년이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융복합 연구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대요. 네네네. 그런데 당시 연구 상황이 이게 진짜 융복합 싶었다고. 이게 융복합? 이게 융복합 이런 아. 생각이 들었다고. 왜냐면 들어보면은 융복합이면 뭐 사회학을 하는 사람도 모이고 뭐 전자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모이고 사회학 뭐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모여가지고 딱 하나의 결과물을 내는 게 어떤 융복합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작 단계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같이 그쵸. 잡혀야 이제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화려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연구와 펀딩을 그냥 각자 야 전자공학과 이거 가져가. 컴공 이거 가져가. 철학 이거 가져가. 해가지고 쪼개서 연구를 한 거예요. 사일로를 네.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과물만 합쳤다. 야, 너 문단 두 문단 써오랬더니 왜 한 문단만 써왔어? 이런 거죠. 세상에. 결과물만 합쳤다. 물론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네.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융결합이네요. 네, 융결합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말이 돌았대요. 석사학위를 받은 지인이 뭔가 만들었는데 네. 결과물이 안 좋아. 빵을 만들었는데 네네네. 마들렌을 만들었는데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 그러면 아하. 야, 이거 융합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세상에. 네, 이거 너무 네. 좋게 이제 뭐 잘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융합이라는 게 단어 핵융합 하면은 지금 미래에 지금 가장 많이 투자되는데 그렇죠. 그 미국도 지금 막 핵융합 한다 그러고 네. 얘기 선진적인 느낌이 났는데 실제로 대학원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을 때는 진짜 상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또 이런 일이 뭐 단지 뭐 융합, 뭐 복합 이런 게 아니라 인문학계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네. 김보경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융합인이 하는 이름을 붙여가면서 학과를 개편하거나 신설하거나 예산을 쏟는 일이 네. 인문사회계의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춘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길이 기초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지거나 여기에만 자원이 집중되는 건 피해야 된다. 사실 각 학문 나름의 좀 연구 기조나 그 고유한 특성이나 축적된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 철학과가 연구하는 거랑 전자공학과가 연구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급급하게 신생 학문을 쫓아가는 일이 오히려 기초 학문을 살리기보다는 더 숨통을 조이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아니 사실 주식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우량주 같은 거에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 R&D 예산도 가만히 보면 약간 밈 주식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테마주처럼. 네, 융복합이 테마 여기에 지원해 네.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학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문학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초과학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이 정치라든지 담론의 구조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연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 SSK 사업이라고 한국 사회과학 연구 사업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국가 비전의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주 목표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전의 의제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별 연구단이 알아서 이제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정책이나 법안 상정 실적도 만들고 네. 보도자료도 자기들이 직접 뿌리고 홍보도 직접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선정된 사업단에 돈을 주고 실적을 평가하는 것 외에는 그 안에서 뭐 연구자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러내거나 네. 국가적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저자들이 이런 문제 제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이 R&D 예산을 그냥 확 과감하게 삭감해 버릴 수 있는 이유도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연구 자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간단히 해결해 보려는 그런 움직임 아닌가? 그쵸. 그런 게 지금 더 많은 문제를 부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그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이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진짜 한국의 카르텔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카르텔이라는 말 저는 마야광 뭐 이런 거 뒤에 막 붙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막 이제 익숙한 분야
사교육 그리고 네. 이제 R&D 뭐 이런 분야에 붙으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카르텔이라는 게 원래는 기업들이 담합으로 가격을 높여가지고 독점 이익을 획득하는 조직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의 용례를 살펴보면 아 이게 이 뜻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저 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혹은 쏟은 돈이 효과를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카르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카르텔이라는 거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방법론들도 주어져 있는 건데 이런 말들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건 그 말 자체가 주는 강렬함 그리고 부정적인 맥락 같은 거를 여기에 더 씌워서 네. 자신의 정책적 결정을 어쩌면 간단하게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카르텔을 뭔가 이렇게 숙청을 하겠다. 너네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자생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라. 너네가 자정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거야. 이 카르텔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단 말이죠. 모든 정치에서 내는 그런 정책 중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카르텔을 없앤다, 예산을 삭감한다, 너네가 이제 자정작용, 사실 그게 자정작용일지 모르겠어요. 입맛에 맞게 해라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건 그게 될 때까지 너네 돈 없어, 돈 끊어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 이 구조적인 접근 그리고 실제에 근접한 좀 해결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작게는 연구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좀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성공률이 높다고 잘된 연구인가? 이 R&D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공계의 성공률이 얼마나 높은지 99%래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네, 돈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좋은 연구인가? 잘된 연구인가? 혹은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좋은 연구자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좋은 연구, 좋은 연구자, 또 카르텔이 아닌 연구는 어떻게 속아낼 것인가? 뭐 네.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상명하복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실제 행위자들이 본격적으로 토의에 들어서고 그럼으로써 좀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공계열 학생들이 또 엄청 힘들 것 같네요. 네, 최근에 또 의대 광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연구하겠다고 온 사람들을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될 기반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네.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시 의대로 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규모가 2025년부터 본격 하락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050년 전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졸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후에 2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하고요. 떨어지네요. 네. 그래서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연구 예산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미래를 위해서는 좀 어떤 연구에 투자할 것이며 무엇이 더 좋은 연구인지 등을 좀 판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뭐 학기 얘기 우리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주제로 뭐 대학원에 가고 싶은 대학원을 고려하는 이런 분들의 얘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래핀 같은 것도 이게 그냥 그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연필 떼는 것들이 반도체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요. 그렇죠. 내 핸드폰 가격이 당장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 핸드폰의 온도가 당장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이우창 저자가 이제 프롤로그를 썼는데 네.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대학을 향해서 굉장히 거대한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거대한 열정 뒷면에는 기묘하게도 그런 대학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대학 교육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대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비리, 표절, 등록금, 입시, 취업률, 노벨상 뭐 이런 몇 가지 쟁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에 대한 논의, 연구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는 이 논의를 좀 시작하고 논제를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권의 간단한 해결이라는 기조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참 지금 교육부에 참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이라는 공간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궁금한 독자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꼭 필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인상 깊은 한 구절 설명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향신문 박은하 기자의 추천사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왜 대학원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대학원생이 겪는 공경은 사회의 다른 문제와
문제와 연결돼 한층 더 구체성을 띠게 된다. 취업 위주의 커리큘럼으로만 채워진 학부 교육을 겪은 학생들이 대학원에서 기초적인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어진다.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대학 전체가 교수 직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짚으며 교수의 역할 변화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여성 구성원의 소외 등을 짚은 대목에서는 대학원의 문제가 결국 한국 사회 일반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필요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